인사받은 양경규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도 했습니다만 원래 노동조합 활동을 쭉 했었고요. 87년부터 했으니까 한 35년째 주로 하는 일은 노동운동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은 좀 주제 넘기도 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함께 쉽게 같이 좀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주제 넘은 강연을 수락하고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국제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 교수님들이 와서 아주 깊은 얘기를 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최소한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는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가급적이면 좀 옛날 얘기 듣듯이 좀 자연스럽고 재밌게 좀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아주 뭐 학구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특히 진보적인 사회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고민을 더 깊이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발발된 지가 딱 2월 달에 시작됐기 때문에 딱 9개월이 됐습니다. 2월 24일 날 시작된 전쟁이고 오늘 11월 24일이기 때문에 딱 9개월이 됐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쟁을 얘기하면 전쟁은 위대한 서사시와 위대한 영웅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자만 때문에 탄생한 이유고 남는 것은 눈물과 피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칼 클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은 전쟁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의 교과서이기도 하고 군복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전쟁론이라고 하는 건데, 전쟁론을 쓴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전쟁은 결국 부자들이 일으키는 거고 결국 그 후과는 모두 가난한 이들이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딱 이와 같은 말들을 그대로 적용시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그런 전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전에 이제 뭐 신문들 많이 보시고 뉴스를 보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뉴스는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크라 전쟁이 식량 에너지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이제 단전이 돼서 다니는 길가에 차들만 불빛이 있고 모든 도시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고 더구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이제 고조될 것이라는 것을 이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경제는 이제 내년도 전망들이 계속 나오는데 내년도 전망이 2.6%,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이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8%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후과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생태 문제에 있어서도 탄소 중립 우크라이나 전쟁 쇼크로 인해서 그동안 원전은 다 이제 철폐하기로 했는데 독일이 다시 원전을 폐기하던 것을 연장시키겠다라거나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 환경과 생태 운동에도 상당한 후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뉴스의 근저를 파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의 뒤통수를 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데 에너지 위기가 되면서 석유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고 미국은 사우디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죠. 석유 감산과 관련해서 절대로 감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석유 감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사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중동 내에서 가장 맹방이기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가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이 한 장의 사진은 현실적으로 보면 세계의 질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런 뉴스들도 있죠. 이제 그것이 동쪽으로 넘어와서 동북아에 오면 중국의 시진핑이 3연임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튀어나온 말은 첫 번째, 조만간
대만을 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전쟁이 나자마자 대만 문제가 등장했을까? 또 그 속에서 중국 당대 종료하고 그 속에서 시진핑을 3년임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뒤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3년임으로 등장한 시진핑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모르시죠? 2027년까지. 그래서 4연임을 해야 되겠는데 4연임을 하려면 모든 권력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뭔가 잘하려면 안에 민족 문제를 건드리고 국민의 자긍심을 건드리는 게 가장 표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건드리면 표 얻는 데 도움이 돼요? 북한을 건드리면 표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대만과의 전쟁을 27년 정도에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다면 동북아는 끝장이 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가장 대만과 가까이 있는 미국의 맹방인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모든 문제와 함께 고민스러운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북한은 때 맞춰서 이제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대응한다고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하고, 한일 간의 군사협력 또는 한일 간의 공동 전쟁 훈련은 동해안에서 이제 엊그저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한국과 일본이 동해안에서 공동 군사훈련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동북아의 정세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의 근저를 파고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시하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얼마 전에 이제 아세안과 미국까지 합쳐가지고 한미일 푸놈펜 회의가 있었는데 프놈펜에서 마침 이제 만났으니까 우리 정상회담 하자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을 논의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놓치면 우리가 이제 가끔 당내 윤석열 얘기도 하고 이재명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국내 정세에 그렇게 치고받는 문제를 떠나서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도대체 뭐 하는가? 제가 좀 아쉬운 건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국제정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들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데 아직 당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들어본 적은 없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과거에 바라보던 시각과는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냉전적인 사고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관점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미소 양국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세력들이 공포의 균형을 맞춰서 전쟁은 서로 하지 않지만 냉전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도 팽팽하게 전쟁 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의 긴장이 무너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까?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이 안 되는 일인데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혹은 미소 간의 냉전이냐 이런 사고 자체를 완전히 놓고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지금은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동안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세계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급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가 돼 있죠. 그래서 서로 체제를 달리하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원료나 재료나 장사하는 데는 네 편 내 편이 없다라고 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같은 편이 아니면 물건을 안 판다거나 무역에 있어서 서로 간에 교류를 끊는다거나 이런 문제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해체되고 금융 네트워크로 묶여있던 이 구조도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금융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금융 네트워크도 예전 같지 않은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보와 경제가 통합되고 달라진 국제 질서가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뭐 경제적으로 통합하더라도 그것이 안보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던 구조가 이제는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통합돼가는 구조이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흔히 얘기되는 말이 안미경중이란 말이었어요. 안미경중이 뭐죠?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누구와? 중국과. 이렇게 이제 줄여서 우리가 안미경중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런 체제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할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의 통합이라고 하는 달라진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미국을 버리고 중국하고 경제를 해야 되나? 그걸 안 하게 될 경우에 당장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얄타 체제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사를 보시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를 조정한 조약이 있어요. 그게 뭐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강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세계를 조정하자라고 했던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를 조정하고 영토를 다시 조정하자라고 했던 회담이 무슨 회담이죠? 얄타 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945년 2월 달에 있었던 얄타 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재편됐고 그 세계의 재편 체제가 지금까지 왔어요. 왔고 얄타 체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맺어진 영토들은 이후에 어찌됐든 존중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잖아요. 영토를 침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침공해서 그 나라를 먹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 나라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러시아가 멀쩡한 나라의 국토를 병합해서 자기네 나라로 국토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침범. 이런 전쟁은 얄타 체제 이후에는 서로가 안 하는 전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얄타 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전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토 주권에 대해서 이제 다른 입장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전쟁의 트리거샷이 발사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죠.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뭐 총각화를 통해서 하는 걸 떠나서 그 전쟁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인종, 민족, 젠더, 환경, 생태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말고 전쟁을 바라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시종일관 우리가 견지해야 될 관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진보적인 시민들,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 혹은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다른 대안이 뭔가 그러면 미국하고 너무 친해지면 곤란해? 아니면 뭐 그러면 중국하고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작은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대안 체제라고 하는 관점, 세계의 대안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진보적인 세력들은 어떻게 이 고민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들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국제 질서, 대만 위기에 따른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 지구적 불평등의 확산과 식량 위기가 오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각국 내부의 민주주의, 내부의 체제들이 오히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권위적인 체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구조, 혹은 우익 포퓰리즘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구조, 이런 구조들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한반도는 북핵과 한반도의 위기가 닥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까. 특히 이제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을 재개하는 북한은 도대체 뭘 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대만 문제, 정말 중국은 무력 통일까지 염두에 두는 걸까? 하게 되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미 동맹 강화는 불가피한가?
군사동맹은 그렇다 해도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협력체 참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근에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칩4 반도체의 4개 국가 동맹을 맺고 중국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칩4에 참여할 경우에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상당한 정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거기 플러스해서 IPEF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여기 참여하는 것은 이 체제를 만드는 건 딱 하나예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드는데, 이제 그런 데를 참여해라. 미국이. 너네 이걸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있는 이 구조에서 경제협력체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과거사 문제 등 대일 감정을 고려할 때 한일 간 군사협력은 신중해야 하는 건가? 한일 간 군사협력 해상훈련을 하고 나서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4글자로 한일 간의 군사 작전을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4글자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또 격렬하게 얘기를 했죠. 4글자 뭐였죠? 뭐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면서 4글자가 뭐였냐면 친일 국방이었어요. 친일에서 국방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친일 국방.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라고 하는 게 안보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친일 국방 이게 맞냐라고 국민의힘이 얘기해요. 그럼 국민의힘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제 친일 국방을 했다 이거죠. 도대체 너는 이재명 넌 정신이 있는 거냐? 그걸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마치 이제 민족주의와 일본에 대한 배회주의나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 남한 전술핵 배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자라는 주장,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를 갖자,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한반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핵 문제는 이제 드디어 북한이 이제 핵실험으로 점점점 다시 재개의 움직임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제 핵실험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종국적으로 동아시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함께 동북아 질서, 한반도의 질서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도 해보고 이런 세계에 현재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고민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보자 이런 거죠.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니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됐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 우리가 오늘 나누고 고민해 볼 이야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원인을 알려면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기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이번 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생 원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꼬일 것 같아서 두 번째,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를 얘기하기 위해서 하게 되고, 제가 원래 김민수 동지에게 그냥 한 번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왕에 하는 것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고 그 역사적 배경까지도 좀 깊이 알면서 이왕에 하는 것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강의를 2개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얘기, 우크라이나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유럽의 지도인데 우크라이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키예프인데 이게 이제 원래 우크라이나 말이 아니라 러시아 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여기를 키이우라고 이름을 바꿔서 이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동유럽의 가장 끝에 있고 위쪽으로는 이게 러시아 땅인데요. 러시아하고 벨로루시아하고 이렇게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만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아마 우크라이나 도시 중에 뭐 신문을 많이 보시거나 최근에 이제 전혀 모르던 도시들이긴 합니다만 키이우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했죠. 이제 하르키우라고 요즘은 부르죠. 그다음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이제 원전이 파괴될지 모른다고 해서 한때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도시 중에 하나가 자포리자였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은 헤르손. 그동안에 러시아에게 점령당했다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탈환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르손이란 말이 자주 나오고 크림반도, 이게 이제 크림반도인데요. 여기 이제 얄타라고 하는 데가 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중요한 휴양지래요. 여기가 이제 흑해이고 흑해 이제 얄타라고 하는 도시가 러시아가 가장 자랑하는 휴양 도시가 얄타인데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수상 루즈벨트하고 처칠을 불러서 회담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스탈린이 여기로 불러서 여기서 합시다. 여기가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휴양지입니다. 라고 해서 했던 곳이 이제 얄타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정학적 조건으로는 1991년 소 연방에서 독립을 했고 국토의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정도가 되고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러시아가 제일 큰 나라인데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어디예요? 우크라이나.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로 큰 나라는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왜 두 번째로 크냐면 프랑스는 아직도 식민지가 있어요. 저쪽 중미 쪽에 가도 자기 식민지의 땅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식민지를 갖고 있어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를 넘어서서 이제 프랑스의 영토가 된 거죠. 프랑스의 영토가 됐는데 어쨌든 전체만 따지면 프랑스가 그런데 유럽에 있는 영토만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가 두 번째로 큰 나라이고 국토의 90%가 평지이고 65%가 농경지이고 유럽 최고의 곡창이고 밀과 해바라기가 가장 많이 그래서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 자원도 많이 풍부해서 철강과 티타늄이 거의 세계 5위권에 드는 산출량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민족과 언어는 이제 슬라브족인데 슬라브족 안에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가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500불.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살아야 돼요. 유럽의 곡창지대 있고 그리고 지하자원이 무지무지하게 풍부하고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금 35,000불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3,500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학을 나와서 초임이 대체적으로 35만 원 정도가 우리 돈 기준으로 하면 35만 원 정도가 이들의 초임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관계는 1992년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뭐 그냥 대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런 나라구나 이렇게 알지만 이제 그런 거 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접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걸 보시면 예를 들면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크림 전쟁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크림반도를 놓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저하고 함께 세계사를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옛날 얘기 하듯이 이제 세계사를 훑어보면서 세계가 그렇게 진행됐구나 하는데 크림 전쟁은 러시아가 이제 제국주의가 되고 이제 러시아 황제가 땅을 따먹기 위해서 식민지들을 막 하던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쭉 내려오면서 크림반도에서 딱 부딪히면서 전쟁이 한번 나는데 그때 붙었던 상대방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지금 이제 터키라고 하는 나라로 쪼그라들었지만 당시 오스만 투르크는 유럽까지도 지배했던 나라인데요. 어쨌든 오스만 투르크하고 한판 붙었던 전쟁이 소위 이제 크림반도에서 벌어지는데 이 크림 전쟁에 그때 나타났던 간호사가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팅게일은 알지만 나이팅게일이 참전해서 유명했던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3,000명이 사망했던 1986년 4월 20일 날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4월 20일 날 벌어진 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원전 사고로 유명한 체르노빌도 우크라이나에 있었고요. 이게 수도인 키예프하고 한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우리로 치면 서울로 치면 여주보단 좀 멀고 이 경부선 쪽으로 얘기하면 수원 조금 지나서 천안 정도쯤 되겠죠. 천안이 됐든 만든 한 그 정도 곳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얄타 회담, 이게 이제 스탈린, 루스벨트, 처칠이 모여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조정한 회의, 얄타 회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얄타 회담에 대해서 이제 다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오늘 월드컵 있는데요. 월드컵 끝나고 뒤풀이 안 하고 다 월드컵 보러 가실 거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요즘은 뭐 호날두하고 메시가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2000년대 중반 2005년에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세브첸코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세브첸코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러시아식 이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름 중에 앵코가 붙은 이름은 앵코가 붙은 사람들의 국적은 80%가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뒤에 무슨 키릴렌코, 체르넨코, 뭐 이렇게 뒤에 앵코가 붙은 이름들은 다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그 사람의 국적을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10명 중에 8명은 우크라이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셰프첸코라고 하는 축구 선수도 있는가 하면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 같은 걸 보면 저게 이제 대장 브리바라고 하는 영화예요. 대장 브리바라는 영화이고 이제 머리 빡빡 깎은 율브린너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인데 나중에 역사를 배우시면 알겠습니다만 율브린너가 코사크족의 수장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영화였고요. 여기 이제 해바라기라고 해서 이 소피아 로렌이 젊었을 때 나온 영화인데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의 국화가 뭐예요? 해바라기예요. 우크라이나의 국화가 해바라기여서 이제 해바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독소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과 그 연인의 얘기를 그린 게 이제 해바라기인데요.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영화 요즘 같으면 레지던트 이블의 시리즈가 지금 6까지 나왔을 거예요. 보신 분.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 6의 주연 배우가 늘 이 사람이 나온 밀라 요보비치라고 하는 배우가 우크라이나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또 우리하고도 영화적으로도 좀 가까운 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잘 따져보면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도 있다 또는 아는 용어들도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나라의 역사를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역사를 옛날 얘기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 씨. 뭐야, 강사한테 물 한 컵도 안 주고 왜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얘기할게요. 뭐 원래 역사라는 게 우리도 역사를 얘기하면 단군조선부터 얘기해야 되고 뭐 단군조선뿐이에요. 뭐 단군조선 이전에도 무슨 원시인이 살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다 그만두고 훌쩍 넘어와서 우크라이나가 최초의 나라를 세운 게 키예프 루스 공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데 이때부터 얘기를 시작할게요. 그 전에는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거쳐갔는데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초로 세운 나라가 키예프 루스 공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 때문에 전쟁이 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때문에 났다기보다도 이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면 유럽의 다음에는 여기다가 무슨 상품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퀴즈를 중간중간 내고 맞추면 하나씩 드리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럽의 3대 민족이 누구누구일까요? 유럽의 3대 민족. 슬라브, 게르만, 라틴. 슬라브, 게르만, 라틴. 이렇게 이제 세 종족인데 다른 종족보다 슬라브 종족은 유럽 역사에 좀 늦게 나타나요. 같이 저기 유럽의 북방 쪽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4세기경에 훈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유럽 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에 있다가 이렇게 쭉 이동해 오면서 그쪽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거기에 밀려서 유럽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의 유럽 국가가 형성되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배우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내려오는데 그 원전에 같이 살던 종족이 슬라브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밀려서 내려오는데 같이 밀려서 내려와서 6세기경에 쭉 내려와서 서쪽으로 간 것을 서슬라브족이라고 부르고 남쪽으로 간 걸 남슬라브족이라고 하고 동쪽으로 간 걸 동슬라브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쪽으로 간 나라들이 예를 들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무슨 마케도니아, 불가리, 지금의 발칸반도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라들이 옛날에 이름이 뭐였어요? 그 나라들이 전부 합쳐져서 지금은 다 갈라져서 그렇게 나라가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였을 때 이름이 뭐였죠?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고는 남쪽이란 뜻이에요. 슬라브어로. 슬라비아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간 남슬라브의 국가라는 뜻이 유고슬라비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남쪽으로는 이제 그렇게 쭉 발칸반도로 쭉 내려오면서 유고슬라비아가 형성이 되고 폴란드나 이런 데가 이제 서쪽으로는 그렇게 되고 이쪽 동쪽으로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크라이나 지금으로 따지면 벨로루스 그다음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래서 다 같은 슬라브족이에요. 이게 다 같은 슬라브족이고 여러분 그래서 폴란드도 슬라브족이에요. 원래 이제 폴란드도 슬라브족이고 다 이렇게 같은 이제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 갈라지면서 서슬라브, 동슬라브, 남슬라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동쪽으로 간 슬라브족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세운 이름이 키예프 루스 공국이에요. 이제 중간에 있는 이 루스라는 말이 나중에 러시아의 근원이 되는 말이 되는데 키예프 루스 공국을 이제 지금의 수도인 키예프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이게 882년 이제 6세기에 내려와서 이러저러한 부침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키예프 루스 공국을 세운 게 882년에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우면서 영토를 쫙 동쪽으로 넓혀가요. 그래서 모스크바 쪽으로도 가고 막 이렇게 쭉 넓혀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넓혀가다가 어디에게 망하냐면 요 시기에 이제 쭉 넓혀가서 13세기까지 쭉 발전을 해요. 쭉 발전해 가다가 이 시기에 요쪽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점유해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죠? 몽골 민족이죠. 그래서 몽골족이 오면서 키예프 루스 공국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이 망했는데 망하기 전에 이 나라가 이미 모스크바에도 공국을 세우고 또 저쪽 폴란드 쪽에도 공국을 세우고 이래서 분점을 냈어요. 말하자면 분점을 내서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키예프 루스 공국으로 시작한 이 공국이 모스크바 공국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공국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키예프 루스 공국은 이미 망했는데 분점으로 세웠던 모스크바 공국은 명맥을 유지하게 돼요. 명맥을 유지하면서 몽골에게 조공도 바치고 이러면서 빌빌거리긴 했지만 나라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키예프 루스 공국은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키예프 루스 공국이 망하고 나서 러시아 지역은 모스크바 공국이 조금 빌빌거리고 몽고에게 약간 몽고가 그 지역에 세운 나라 이름이 킵차크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제 몽고나 중앙아시아를 보면 뭐 킵차크 한국 무슨 한국인데 킵차크 한국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다가 일정하게 이제 몽고족을 몰아내고 루스 차르국을 만들었다가 이게 러시아 제국으로 발전해서 러시아 지역에서는 1721년에 러시아 제국, 짜르 체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만들어지죠. 한편 우크라이나 지역은 키예프 루스 공국이 멸망한 다음에 몽고족의 지배를 받다가 리투아니아 폴란드 왕국이 몽고족을 몰아내고 세워졌다가 다시 폴란드 왕국이 이 전체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왕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결국 요 지역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들은 결국 계속 지배를 받다가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독립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독립운동이 벌어질 때 이때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민족들을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게 코사크족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보면 뭐 코사크 기병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사크족의 이제 이 우크라이나 역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흐멜리츠키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해서 우리가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면 폴란드가 가만히 안 놔둘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너네가 뭔데 막 우리가 이미 지배하고 있는데 해서 이 왕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하면서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계속 싸움을 하지만 계속 밀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 흐멜리츠키가 이제 그 국가 이름이 헤트만이라고 하는 말이 코자크 지역의 수장을 헤트만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흔히 역사에서는 헤트만 국가라고 불러요. 코사크족의 수장이 만든 국가다라고 해서 헤트만 국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겠다. 그러면 애써 만든 왕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대하자. 그래서 동맹을 맺는데 그 동맹을 누구랑 맺냐면 1654년에 루스 차르국, 여기는 이제 몽골을 물리치고 잘 나가는 같은 슬라브족이죠. 같은 슬라브족이지만 이제 러시아 쪽에 있는 이 모스크바 공국의 루스 차르국에게 좀 도와달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군사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그리고 그 조약이 화살표가 이상해졌는데 페레야 슬라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돼요. 이 조약은 되게 중요한 조약으로 이제 역사에 등장하는데요. 이 조약은 이 조약이 1654년에 체결됐는데 과거 소련의 역사서에서 이 조약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러시아 제국과 소련으로 이어지는 소련 역사의 금자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약을 통해서 소련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과거의 소련은 이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하나가 됐고 결국 그동안 이 코자크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이 왕국이 러시아 제국에 흡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우크라이나라는 개념은 없다. 개념은 없어졌고 그냥 러시아라고 한 큰 대러시아의 하나의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아주 중요한 조약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 역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게 아니야 임마. 나라 대 나라끼리 공동으로 조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군사 협력을 맺은 조약에 불과한 거야. 우리가 언제 너네한테 흡수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조약을 체결했지만 우리가 패배하긴 했지만 이 조약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이 소멸됐거나 러시아에 흡수됐다라고 보는 너희들의 견해는 틀렸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이 의미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300년이 지난 1954년에 페레야슬라브 30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해요. 소련 시대에. 이제 그렇게 발행하면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페레야슬라브 조약을 놓고 그 다음에 키예프 루스 공국의 적통이 누구냐를 놓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키예프 루스 공국은 망했지만 모스크바 공국이 그것을 이었다기보다는 너네는 그냥 러시아일 뿐이야. 키예프 루스 공국을 이은 사람들은 코사크이고 그리고 헤트만 국가이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 다만 독립하지 못했을 뿐이야. 이제 이렇게 서로 역사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역사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역사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해사 같은 걸 놓고 그게 너네 땅이냐 우리네 땅이냐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발해사를 굳이 배우는 이유는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김치가 어떻고 한복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이 역사 문제를 잘못 다뤄놓으면 역사적 정당성이 사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고조선 시대 때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뭘 설치해요? 한사군을 설치해서 한나라의 영토처럼 되잖아요. 중국의 영토처럼.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 야 너네 원래 그 우리 땅이었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땅 찾으러 가니까 이건 침략이 아니야. 잃었던 걸 다시 찾는 거야. 이렇게 이제 역사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이 역사 논쟁이 그래서 중요한 논쟁이 돼버렸어요. 키예프 루스 공국의 접통은 누가 잇고 있느냐?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국이 이었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 루스 공국이 멸망한 이후 우리는 코사크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정통성을 이어왔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구조에서 잠깐 이제 보면 바로 이런 거죠. 코사크는 아까 이제 대장 브리바에서도 봤습니다만 코사크는 아까 페레슬레브 조합까지 맺어서 폴란드 왕국에 저항했지만 패배하고 쫓겨나요.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같은 슬라브족이 사는 러시아 제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제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이 사람들이 워낙 기병대들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활동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시베리아의 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계속해서 코사크족이 가요. 여러분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옛 소련에도 있었고 지금 이제 독립된 공화국으로 있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는 코사크를 카자크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과 코사크의 관계가 같은 나라인가? 아니면 뭐 뿌리가 거긴가? 이랬는데 전혀 다른 뿌리예요. 카자흐스탄의 뿌리는 어디예요? 투르크족이에요. 터키,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과 이 코자크는 전혀 다른 거죠.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살면서 이제 일종의 소수민족 비슷하게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역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현재 폴란드가 지배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폴란드 지배하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부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들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로 넘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러시아사를 배우다 보면 무슨 농민 반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17세기 말, 18세기 말에 18세기 초에 뭐 스탠 카라친 사람 이름이에요. 스탠 카라친, 푸가초프 이런 사람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의 민족적 뿌리는 농민 반란이기도 했지만 누구였다고요? 코사크족이 뿌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러시아 혁명 전야에 있었던 농민 반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농민 반란의 주역들이 바로 이 넘어간 코사크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페레슬라브 조약 300주년 기념 우표, 이게 이제 우표를 발행했는데 이 얘기 좀 나중에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러시아 지역은 그대로 러시아가 하고 있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폴란드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돼 있다가 이게 이제 지도가 변하게 되는데요. 18세기 말에 가면 폴란드 왕국이 소멸하게 돼요. 폴란드 왕국이 소멸하면서 이제 3국이 나눠 먹어요. 이 나라 세 개를 폴란드라는 나라를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가 3국을 분할해요. 18세기 말은 뭐가 시작되는 때예요? 제국주의가 시작돼서 이제 모든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남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폴란드를 집어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폴란드를 3국 분할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러시아가 힘을 발휘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종국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런 모양새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있었는데 마담 퀴리 부인
화학자 퀴리 부인 얘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데 거기 보면 퀴리 부인에게 폴란드의 역사를 배우는 그런 시간인데 장학관한테 들킬까봐 뭐 어쩌고 하는 그러니까 마리아 스클로토프스카 뭐 무슨 옛 폴란드 왕의 이름을 대면서 이 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퀴리 부인은 폴란드 사람인데 당시에는 러시아 역사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시기죠. 또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우리가 이제 유명한 여성 혁명가인 로자 룩셈부르크도 폴란드 사람이에요.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의 지배 시대에 거기서 독일로 넘어가서 독일 시민으로 바뀌게 되는데 원래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룩셈부르크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폴란드 내에 이제 폴란드의 독립을 꿈꾸는 진보 정당들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NL이에요. 민족 문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룩셈부르크처럼 야, 그 뭐 민족이 통일되는 게 뭐가 중요해?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 중요하지. 난 뭐 민족 문제 별로야. 라고 얘기하는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그 시대가 바로 러시아가 폴란드를 집어먹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기까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그림이 돼요. 이게 이제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도인데 이 그림이 1차 세계대전까지 쭉 가면서 우크라이나의 이쪽, 여기 이제 중간에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 드네프르 강인데요. 이 드네프르 강을 넘어서서 서쪽에 한 우크라이나 땅의 20% 정도만 남겨놓고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러시아가 이 땅을 다 먹어요. 결과적으로. 다 먹게 됐고. 그리고 저 남은 20% 정도의 땅은 누가 가져요? 폴란드가 망하고 삼국 분할을 하면서 누가 가져왔냐면 오스트리아가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영토로 구분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구조 내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도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독립을 꿈꾸고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해서도 독립을 꿈꾸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했다. 우리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에 흡수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기본적인 어쨌든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독립투쟁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어쨌든 1차 세계대전까지 크게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이 형성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긴 하지만 러시아하고 여기가 지금의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이니까 아무래도 러시아 사람들이 이쪽 동부 쪽에는 더 많이 진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지만 루안스크가 공화국을 새로 만들고 도네츠크가 새로 공화국을 만들고 한 이유는 여기 누가 많이 산다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많이 살면서 같은 우크라이나라 하더라도 이쪽에는 러시아계가 훨씬 더 강하고 이쪽에는 유럽계가 훨씬 강한 구조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이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제가 이 지도를 왜 설명했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대체적으로 영토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사라예보를 울린 한발의 총성으로 인해서 전쟁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되고 그 사이에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뭐가 되죠? 레닌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나라를 다시 조정하게 돼요. 영토를 조정하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토가 이게 이제 독립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삼국 분할되고 나서 폴란드가 독립한 게 130년 만에 다시 폴란드가 독립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폴란드라는 나라는 18세기 말에 없어진 다음에 20세기 초까지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아까 얘기한 베르사유 조약을 하면서 야 이제 정리하자. 요 유럽 영토를 정리하자.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나라를 정리해 주게 돼요.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정리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빨간 표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으로 독립한 나라들이고 이때 폴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돼서 폴란드가 독립할 때 이 땅은 원래 오스트리아 땅이었는데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에 누구랑 같은 편을 먹어요?
독일이랑 같은 편이었어요. 패전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땅 다 내놔 이 새끼들아.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 땅을 상당한 정도 정리를 해. 상당한 정도 정리를 해서 당연히 폴란드가 독립했기 때문에 요만큼을 그동안 오스트리아가 지배하던 땅을 폴란드에게 줘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저만큼의 땅을 폴란드가 갖게 되죠. 그리고 요만큼의 땅은 러시아가 원래대로 이제 갖게 되는, 그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정된 이제 국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이 어떻게 변해와 있고, 이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왔고, 우크라이나 민족은 자기들의 뿌리가 어떻다고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는 또 어떤 관점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라들이 자리를 잡죠. 나라들이 자리를 잡아서 다시 보면 우크라이나는 초기 레닌이 집권했을 때는 소비에트 연방의 한 공화국으로 레닌의 방침에 따라서 일정한 자치를 허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야 이제 우리도 독립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런 이제 구조 속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막 하는 그런 기운 속에서 3.1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이게 다 세계 국제정세에 영향을 받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호소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구조 속에서 레닌이 그 당시에 가졌던 입장이 뭐예요? 소수민족의 독립을 보장해야 된다.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 소수민족을 막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레닌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독립보다는 이 러시아라고 하는 이 소련이라고 하는 큰 나라, 연방이잖아요. 연방. 각각의 공화국들을 민족별로 만들고 그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연방국가로 해서 사회주의 연방국가를 만들자. 그게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레닌의 방침에 따라서 일정한 자치를 부여하고 했는데 레닌이 바로 죽었으니까, 레닌이 죽은 1923년에 죽었죠. 24년부터 이제 스탈린이 집권 시대가 시작되는데 민족 문제를 강력히 통제하면서 대러시아주의가 되고 민족 자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중앙 집중적인 소비에트 국가를 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탈린이 소련을 통치하기 시작하죠.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던 변화는 소련 공업화의 핵심 지역, 아까 얘기했죠. 철강 등 공업화가 천연자원이 엄청 많은 나라이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여기다가 하게 돼요. 이 당시에 소련이 이제 우리처럼 우리도 박정희가 1차 경제개발계획 막 이런 거 하듯이 소련도 스탈린이 1차 경제개발계획을 하면서 전국을 공업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전체 공업단지들을 쫙 만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전체 공업단지 중에 40%가 우크라이나에 집중돼요. 그만큼 아까 얘기한 그 동부에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돈바스 지역, 그 안에 있는 루간스크, 도네츠크 이런 데들이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공업단지가 형성된 공업도시로 성장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러시아가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소련 공업화의 핵심 지역이 됐고, 소련 공업지대의 30% 정도가 집중되는 이런 게 돼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곡창지대라고 했잖아요. 소련 최대의 농업지대가 되죠. 그래서 이 소련 인민들을 상당한 정도 멀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우크라이나 지역이 대체적으로 소련이 전체 소요되는 식량의 27% 정도를 우크라이나가 담당해요. 특히 공업화를 치중하면 도시의 노동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쌀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이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래서 흔히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가 뭐냐면 농업에 대한 수탈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흔히 농민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뭐 사회주의 무슨 이런 거 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토지 없지, 너 농토 없잖아. 사회주의가 되면 네 땅이 생긴다니까. 지주 저것들 다 몰아낼 거야 라고 해서
자기 땅이 생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집단 농장이라고 하는 것을 오면서 자기 땅이 여전히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농민들이 불만이 좀 쌓이는데 어쨌든 소련 최대의 농업지대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가 지역이 되죠. 그러니까 소련 최대의 농업지대이면서 동시에 소련 최대의 공업지대가 되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땅이에요. 이 땅이 소련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농업지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업화를 시행해야 되고 쌀 수확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계속 조지는 거죠.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계속 조지면서 여기에 이제 그 집단 농장을 통해서 원래는 27% 정도가 소련이 소비해야 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40%를 할당해서 소련 전체 인민을 위한 40%의 농산물을 생산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데다가 우크라이나의 이제 기후와 환경 문제가 닥치기 시작하면서 대기근이 오게 돼요. 우크라이나의 대기근이 1932년에서 33년에 오게 되는데요. 350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인구 자체가 죽은 인구 자체가 350만인데다가 인구 자체가 500만 명이 줄어드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도 이 우크라이나 기근은 스탈린 시대에 우크라이나 기근은 비밀에 붙여져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와, 저 사회주의 국가 하더니, 왜냐하면 당시에 이 소련은 유럽에 비해서 뒤떨어진 국가였잖아요. 그랬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된 다음에 거의 세계의 최강 국가로 부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좋은가 봐 막 이렇게 한참 선전해가고, 스탈린 체제가 여기는 지상의 낙원입니다 막 이렇게 선전하는데 굶어서 350만이 죽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에 붙여져요. 그래서 발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발표를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지금 이 350만이 죽으니까 쌀도 수입해야 되고 외국의 원조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이때 이제 민족적으로도 저것들이 이런 약간 불만들이 생겨났지만, 이 체제가, 스탈린 체제가 무슨 체제예요? 워낙 강력한 체제이다 보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속으로 끓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이 우크라이나 기근을 홀로도모르라고 불러요. 우리가